이 집의 며느리는 둘이야. 하나는 호적에만 있는 며느리, 하나는 내 아들 마음속에 진짜 있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것도 친척들이 모인 제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상을 차리느라 부엌과 거실을 6번째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국그릇이 들려 있었고 시어머니 옆에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친척 고모 할머니 한 분이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고 형님 그런 농담은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웃지도 않으셨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국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어떤 장부에 어떤 금액 옆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제 결혼 생활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자재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30년 전 창업한 회사였고 남편은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다가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계기로 퇴사했습니다. 시댁과의 동거는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뿐인데 따로 살면 어떡하냐는 시어머니 말씀에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5년은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에 치이며 크고 작은 간섭은 있었지만 시댁이 다 이러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무로 승진한 해, 그러니까 결혼 7년 차 되던 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주말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새 우리 아들 많이 힘들어하던데 집에서 좀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얼굴이라도 환하게 맞아줘야지. 저는 뭘 잘못한 건지 몰랐습니다. 밥은 매일 3끼 챙겼고 아이는 잘 키우고 있었고 시부모님께도 불손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였습니다. 남편이 가족 동반이라 어머니랑 같이 오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호텔 연회장에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회사 행사에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남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경영기획실 최 과장입니다. 어머니 자리 안내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미소가 예의 바르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대하듯 편안하게 팔까지 잡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참 예쁘시네요. 어머님, 오늘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저는 그 옆에서 가방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내내 시어머니는 그 최 과장과 함께 앉으셨고 저는 한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가족 동반 행사였지만 저는 가족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최 과장 참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더라. 우리 아들 회사 일 많이 도와준대.
남편은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회사 일로 상무님께 보고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잠깐 들렀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집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올 때마다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비싼 한과를 내오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명절 선물로 받은 한우 세트를 회사 일 고생했다고 싸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이 숙제를 봐주느라 안방에 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사람이 좀 무뚝뚝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일찍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여자는 아니에요. 어머님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잘해도, 청소를 깨끗이 해도, 아이를 잘 키워도 제가 받은 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과장님은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역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다르구나. 온갖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 친정 어머니 칠순 잔치 때였습니다. 친정에서 작은 식당을 빌려 소소하게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했고 시어머니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나 못 갈 것 같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칠순인데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할 리 없었습니다. 그럼 저녁 때라도 얼굴만 비추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야, 회사 일이 급하다잖아. 내가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아냐? 결국 저는 아이만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사위가 어디 갔냐는 질문에 회사 일이 급해서요 하고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케이크 촛불 끄실 때 눈가가 붉어지신 걸 저는 봤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최 과장이 회사 일 끝나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들렀다 갔어. 참 고생 많았다고 하시더라. 꽃도 사오고 말이야. 꽃다발 옆에는 비싼 디저트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 칠순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 여자와는 퇴근 후 꽃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전환점은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온 집안이 제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님께 명절 인사드리러 왔어요. 송편도 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서 와요, 과장님. 그 여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송편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한 상자에 8만 원짜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3시간째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 자리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셨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는 둘이야. 하나는 호적에만 있는 며느리, 하나는 내 아들 마음속에 진짜 있는 며느리. 그 여자는 어머님, 그런 말씀 하고 손살에 쳤지만 얼굴은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한 달 후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계셨고 다행히 깨어나셨지만 회사 일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게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회사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 집무실에 보관하던 중요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이 급하게 나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회계장부, 거래처 명단.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접대비 지출 내역이라고 적힌 엑셀 프린트물이었습니다.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금액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은혜 마이너스 500만 원, 최은혜 마이너스 700만 원, 최은혜 마이너스 300만 원. 그 여자의 실명이었습니다. 접대비 항목이었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3년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해 보니 1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또 다른 장부가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 마이너스 최은혜 마이너스 아파트 관리비 대납월 150만 원. 차량 유지비 마이너스 최은혜 차량 리스 지원월 200만 원. 이건 접대비가 아니었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에게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시아버지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복도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장부는 내가 처리할게. 넌 걱정하지 마.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시어머니가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접대비 내역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최 과장님 이름이 자꾸 나오던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근데 어머니,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요. 혹시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회사 일에 참견이야? 그냥 내 할 일이나 해. 괜한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데 넌 회사 장부를 왜 봐? 당신 아버지 쓰러지셔서 서류 정리하다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야, 그만하라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시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회사 장부를 압수해 갔고 며칠 후 남편이 세무서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당 지출 2억 3천만 원 적발, 허위 경비 처리로 인한 추징금 8천만 원, 신문 지역면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최은혜라는 이름이 명시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어씨 38여에게 3년간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남편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아버지 회사 완전히 끝났어.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했어. 네. 그 애는 우리 아들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너처럼 무뚝뚝하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밤새 일할 때도 같이 있어줬어. 그게 횡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화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었어. 그게 돈을 주는 거든 뭘 해주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어겼고 사람을 무시했고 가족을 배신했다는 것을. 최은혜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추징금 일부는 그 여자 명의 재산에서 압류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회복했지만 회사는 축소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기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런 남편과 계속 사느냐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복수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걸. 저는 이 집에 남았습니다. 법적 배우자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이 가족의 며느리로서. 횡령 사건 이후 시댁의 재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절반은 여전히 제 아이에게 갈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십니다.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은혜라는 이름은 이제 이 집에서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강한 사람이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언제나처럼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선택한 건 용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기였습니다. 드라마처럼 통쾌하게 뒤집어 엎고 나오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제 눈치를 봅니다. 혹시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참고 견디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현명하게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진짜 승리는 조용합니다. 감사합니다.